주제인 것 같아요. 지난주 종교도 좀 뜨겁긴 했지만 역사를 얘기할 때 지금도 역사 교과서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자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뭐 입장은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역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뭔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실을 놓고 막 공방을 벌이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역사화를 지금 보실 텐데 이렇게 지난주에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신의 모습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정말 신은 뭔지 모르겠다는데 오늘 아마 주제는 그렇게 끝날 거예요. 역사 중에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미술이 그러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그것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화라고 하는 건 미술 장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술은 그 그리스 고대의 거짓말이라고 취급이 됐어요. 왜냐? 본질적인 세계인 변하지 않는 세계 이데아가 있고 이 이데아 세계를 복사한 우리 현재의 사물들, 현재 우리의 삶이 있고 이것을 또 복사했기 때문에 미술의 레벨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중세 내내 자유 7교과 안에 미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유 7교과라는 게 뭐냐면 자유인들이 배워야 할 7가지 교과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문법, 수사학, 논리학 이런 걸 배운다는 건 누군가 앞에서 연설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학을 배워야 돼요. 대수, 기하, 천문, 음악. 근데 음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세계의 선율 같은 거를 담는 거기 때문에 수학 장르 안에 들어가고요. 리듬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수학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사유 안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 수하고 언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7가지 교과를 가르쳤는데 이거는 자유로운 사람만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노예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노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구속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한 사람들은 이 자유 7교과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심심할 때 수학 정도 좀 풀어주신다 하시면 자유인에 들어가실 거예요. 왜냐? 먹고 사는 거에 모든 일상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약간 여유 시간이 나는데 그 시간에 또 먹고 즐기는 것만 막 누리는 사람은 이런 거에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자기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문제를 내가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미술은 이 교과 안에 끼질 못합니다. 왜냐? 거짓말이기 때문에. 모사의 모사라고 하는 이 낮은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미술의 문제들, 이 본질적인 어떤 태생적인 원죄, 미술은 복제품이고 세상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사과 그림은 사과도 아닌데 사과인 척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계속 자유 7교과에도 못 끼고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위가 낮았는데 이걸 뛰어넘은 사람이 그 다빈치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빈치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과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과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과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는 더 군침이 돌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언어가 갖지 못한 이 가시화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가, 이것들을 이제 다빈치가 주목을 하죠. 수학은 너무 세상을 재미없게 파악한다. 그게 본질이면 뭐하냐, 우리한테 아주 생생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대상이 있는데 자식도 좋고 애인도 좋고 연예인도 좋고 좋아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시 좋겠죠. 시도 좋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그 사람의 얼굴, 웃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게 좋은 이유도 막 문자를 말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들, 저희 어머니가 스마트폰 왜 필요하시겠어요? 저희 언니가 보내주는 손자들 사진 보느라고 되도록이면 큰 화면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을 본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한 큰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이미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너네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다빈치 논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다빈치에게서는 그래, 이데아라는 어떤 본질이 있을지도 모르고 신이 세상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본질로서의 신이 있고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림을 낳았다는 거죠. 그건 마치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과 같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보다 아들이 그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아들보다 그 손자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인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태어났을 뿐이지 미술이 그렇게 질적으로 낮은 레벨을 차지할 이유는 없다. 이게 이제 다빈치의 논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술로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역사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데서 역사가 기원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든 그림들, 모든 조각들은 역사화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셨던 종교화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역사화로 분류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종교화로 얘기하지만 왜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뭐 하셨다더라 하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러니까 역사화로, 스토리화로 구분이 되면서 역사화로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종교화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오늘은 그래도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 하에서 읽을 수 있는 그림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미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거는 모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스토리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시화해 줌으로 인해서 스토리를 더욱 생생하게 이야기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이제 역사화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역사화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앞에 있는 그 세 개의 조각은 다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그런데 다 다르죠. 성서 속에서 다비드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죠.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이 양치는 목동 다빗이 이스라엘 군하고 블레셋 군하고 전쟁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할 때 블레셋 장군이신 골리앗이 굉장히 몸집이 한 키가 2m가 넘고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군대 숫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렇게 블레셋이 더 우세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장군이 막 이렇게 신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서 막 이스라엘 군을 놀렸겠죠. 근데 그걸 이제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저럴 수가 불끈 해가지고 돌팔매를 만들어서 빙빙빙빙 돌려서 던져서 죽였다더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성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종교적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스토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죠. 한편으로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당대의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가운데 미켈란젤로 거죠.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이 조각이 가장 큰데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높이만 4m가 넘습니다. 예, 발부터 머리끝까지. 그 밑에 좌대가 1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높이부터 조각상이 한 4m 쭉 솟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는 되게 거대한 석상입니다. 근데 이 다비드를 누가 만들었냐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지만 피렌체의 도시가 의뢰했어요. 원래 굉장히 커다란 이렇게 한 5m가 되는 좋은 백대리석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조각가들한테 이렇게 공모전을 한 거죠. 이거 가지고 도시의 상징을 만들어봐라. 근데 여러 조각가들이 해볼까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좀 흠집이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돌이 멀쩡하면 좋겠는데 흠집이 있으니까 저걸 갖고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다들 포기했는데 이때 미켈란젤로가 청년이었거든요. 또 굉장히 또 의욕이 넘치는 조각가였기 때문에 도전을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만든 게 이 조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세가 우리는 명작이라니까 이렇게 그냥 보지만 자세가 조금 어색합니다. 이렇게 뻣뻣하고 어색하죠. 왜냐면 요 흠집을 잘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높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보시면 되게 멋져요. 일단 크고 그리고 이제 뒷모습에 보시면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돌팔매를 그냥 돌을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그 끈 위에 끝에 망 같은 거 달아가지고 거기다 돌 넣고 이렇게 해서 팡 던진 거예요. 딱뿌리 같은 거? 이렇게 던진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끈이 있고요. 이렇게 다부진 엉덩이 보입니다. 보시면 눈매가 장난 아니죠.
네, 막 부리부리하고 이게 멀리서 볼 때 모르지만 만약 이거 이 눈을 대한다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눈 깔게 되겠죠. 이렇게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마주보기 두려운 그런 눈이죠. 그리고 손의 근육 살아있죠. 네, 핏줄 하나하나 살아있고 손이 장난이 아닙니다. 묘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손을 가진 이 다윗은 피렌체시가 미켈란젤로에게 의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 그때 미켈란젤로가 한 가지 역사를 왜곡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서에서는 소년 목동 다윗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말 꽃소년들. 지금 한참 이렇게 엑소 같은 애들? 그 엑소 같이 막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뭔가 여린 그런 식의 소년 이미지인데 그 소년을 20대 한 초반 내지 중반에 아주 건장한 남성으로 바꿔버렸어요. 왜냐? 도시가 그 당시 이제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왕을 뒤엎고 공화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화정이고 새로 막 성장하면서 여러 기업 같은 그 당시에 뭐 제약회사라든가 금융업이나 그다음에 모직공업이나 이런 게 피렌체에서 성행하면서 그 부르주아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성장하는 도시 이미지를 위해서 조각을 의뢰한 거였어요. 그런데 소년을 갖다 놓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장면 선택도 아직 손에 돌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예요. 피렌체는 이제 막 성장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막 이렇게 성장하는 이미지인데 왕을 또 이렇게 끌어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황이었죠. 왕을 끌어내렸고 교황과 경쟁하면서 자기네 도시를 막 이렇게 키우고 싶은 그런 피렌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인 거죠. 아, 우리는 무언가 거대한 정말 교황이 이제 골리앗같이 거대한 교황과 맞서고 그리고 자기네 도시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청년의 이미지. 그래서 그 도시가 원하는 이미지하고 아주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 조각으로 인해서 미켈란젤로는 스타로 부상을 합니다. 그 전에 피에타를 만들긴 했지만, 예. 그런데 이제 이건 또 다른 다윗이죠. 이건 도나텔로가 만든 건데, 도나텔로는 이제 미켈란젤로보다 한 세대 선배입니다. 이 도나텔로는 청동으로 만들었고요. 사이즈가 한 158? 이렇게 저보다 조금 작으려나 한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년이겠죠. 한 6학년 남학생 정도? 중학교 1학년, 6학년 요 정도 남학생 정도의 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목동이라는 표지도 갖고 있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 나뭇잎 달린 모자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목동이라는 걸 살렸죠. 그리고 뒤태도 너무나 곱습니다. 그렇죠. 남자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죠. 소년이에요. 얘가 정말 골리앗을 죽였을까 싶은 그런 소년이죠. 예, 머리도 곱고 목동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그대로를 살리고 장면 선택을 또 어떻게 했느냐. 골리앗은 이미 죽어서 발밑에 깔고 있어요. 얼굴은 한 2배쯤 됩니다. 예, 거대한 골리앗의 얼굴. 이거는 되게 장군의 얼굴이면서 또 지나간 세대의 얼굴이기도 한데 르네상스 자체가 뭔가 새로 막 만들던 시기여서 이런 낡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다 발에 깔고 있는 거죠. 왜 지난 시간에 종교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때 예수 도상은 중요한 아버지 도상이었는데 르네상스는 청년 도상이잖아요. 이렇게 소년이 아버지쯤 되는 골리앗의 이미지를 이렇게 발로 밟고 있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조각은 미켈란젤로보다 한 세대 앞이에요. 아직 귀족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살아있던 시기거든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지켜왔고 평화롭게 자기네 집에서 감상할 만한 작품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아까 그 부리부리한 눈을 뜨고 있는 거대한 석상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자기네 집안에 놓고 즐길 어떤 이야기거리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만들면 우상이 되니까 이런 식의 성서의 소재를 갖다가 만든 거죠. 그리고 예쁜 미소년도 감상하고, 예. 그에 비해서 이제 베르니니의 조각은 이렇습니다. 던지려고 하고 있죠. 영어 시제로 표현하자면 ing형이에요. 이제 막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던지기 전도 아니고 던진 후도 아니고 던지려고 하고 있는 이 진행 중인 상황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예,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끈에 묶어서 이렇게 돌리다가 팡 던지는 이
돌팔매도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럼 뒤에서 보면 거의 삼각형인데 옆에서 보면 거의 또 수직적이죠. 그쵸? 예. 입도 보면 던질라고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앙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얼굴 생김새는 소년이라기 하기보다는 약간 한 20대 초반? 군대가 애들이 원한에 사로잡혀서 뭔가 갇혀져 있는 게 너무나 억울해서 막 나가고 싶은, 뭔가 이 상황을 뚫고 싶어 하는 그런 얼굴이고, 머리도 막 왔다, 이렇게 막 이글이글 거리는 거죠. 막 역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부터 시작해서 얼굴, 자세, 포즈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의 구도하고 다르게 전체적인 구도가 사선을 이루고 있죠. 그쵸? 이게 바로크 조각의 특징인데, 베르니니는 17세기의 조각가죠. 그래서 베르니니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하고 결정적으로 다르게 두 가지 발견이 있었는데, 하나는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고 태양이더라. 이 전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마련했던 이런 세계관이 뒤집어지고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이 있고 우리 외에 다른 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망원경으로 확인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항해가 시작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침반을 두고 뭔가 이 세상에 이런 자연 법칙들, 그러니까 그 나침반이 어디서나 북쪽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보편적인 어떤 자연 법칙을 가지고 갇혀있던 자기 세계, 이 유럽으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대륙을 만나고 새로운 이민족을 만나고 거기에서 막 이런 특이한 동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채집해오고 이러던 시기가 이 바로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외부랑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막 열리는 시대죠. 그래서 조각부터 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을 보면 앞선 조각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놓여져 있는 시간 밖의 시간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놓여있는 이 공간 밖을 상상하게 돼요. 이 돌이 어디로 날아갈 건지, 저 앞에 골리앗은 어디 있을지, 이 돌은 어디로 날아갈지, 이 조각 밖에 있는 공간, 이 조각 밖에 있는 시간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 당시에 나침반의 발견, 신내륙의 발견, 코페르니쿠스가 알려준 이 지구와 태양의 위치 전환, 이런 것들하고 과연 무관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베르니니가 그런 과학적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의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런 조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베르니니가 있었던 17세기 조각들은 다 이렇게 뭔가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조각은 높이는 170?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성인 남성 정도의 키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큰 청년이 막 뭔가 세계를 뛰쳐나가고 싶은 이런 욕망들을 드러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조각이 말해주는 건 다 같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다윗을 취하는 것이냐에 따라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이건 다윗이야까지만 보면 별로 이렇게 알려주는 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진짜 역사 속에 있었대 없었대 이거 말고 어떻게 왜 그 당시에 그 다윗을 골라냈고, 일단 다윗이라는 인물을 고를 때랑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고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왜 다윗을 고를 거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고를 거예요. 목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면에서 포착했느냐에 따라서 조각과 그림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이 한 장의 장면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읽고 그 스토리 중에서 어떤 부분을 부각하고 있는가까지도 이렇게 캐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대의 역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를 읽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다윗과 그리고 이 바로크와 르네상스에 위치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시대는 뭘 만드느냐? 세종대왕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종대왕을 강화원에 만들면서 들인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더라고요. 27억이랍니다. 조각만, 도로공사 빼고, 도로공사 아니에요. 조각만 27억입니다. 밑에 좌대 높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겠죠. 여기.
그 세종대왕 의자 직전, 이 황금색 직전, 여기까지가 4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결코 우리랑 눈 마주치지 않고 우리를 내려다보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2m가 됩니다. 그래서 총 높이가 한 6m 정도까지가 되고 총 들인 예산이 27억. 2억 7천이 아니고 27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쁘라고 만드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없으면 세종대왕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 도로를 다 밀고 광장을 만들고 이 서울시 한복판에다가 세종대왕을 만든다는 건 어떤 정치적인 맥락 아래서만 가능한 겁니다. 27억이라는 돈을 아무렇게나 막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세종대왕을 만들었을까? 2000년대 후반에 만든 건데 네,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비슷한 시기에 또 뭘 만들었느냐? 위안부 소녀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치도 달라요. 세종대왕 광화문에 만들었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지 않았을 것 같죠. 여러 사람들, 시민단체들이 모아서 만들었고, 이제 모양도 보면 소녀가 굉장히 좀 귀엽죠. 귀엽고 뭔가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 예쁘고 샤방하게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굉장히 순진해 보이는 소녀와 옆에 빈자리. 누군가 옆에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앉게 될지도 모른다. 그쵸? 누가 여기 앉게 될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 당신이 앉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옆에 이게 친구처럼 새도 하나 있고, 누군가 꽃을 갖다 줍니다. 예. 이건 노인 위치도 일본 대사관 앞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위안부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 시대에 다시 조각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놓느냐, 이것도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미술은 이걸 보고서 이 소녀 얼굴이 예쁘다더니 얼굴이 연예인 누굴 닮았다는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조각은 우리에게 굉장히 조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미화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지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조각을 미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오해일 수 있는가를 드러내주죠. 그래서 이 소녀 뒤에는 항상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저런 플랜카드들. 항상 정치적 메시지와 함께하는 조각이 되겠죠.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이런 것도 만들어졌어요. 평화시장 앞에 전태일이죠. 예. 크기와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태일은요, 키가 지금 이게 상반신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죠. 상반신밖에 없고, 그리고 소녀와는 다르게 굉장히 거칠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 겉의 질감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키도 한 보통 사람들보다 2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이 키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찍은 거 보면, 그러니까 한 귀 정도까지 이제 성인 남성들이 귀 어깨 이 정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거예요. 보통 한 사람들 2배 정도 크기로 만든 건데, 작았던 단신이었던 전태인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2000년대 이후에 평화시장 앞에다 다시 세운 거죠. 그리고 이 앞에다가 꽃을 갖다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었죠. 그쵸? 예. 그렇게, 그러면 조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를 따지지 않고 어떤 그 시대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주겠죠. 새 조각을 보는 순간, 그럼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성향을 아실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조각이 불편하고 어떤 조각이 편안한지. 불편할 때도 또 다른 감정으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실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 굉장히 많이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조각이라고 하는 건 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기념할까를 결정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기념할 것인가? 세종대왕 앞에는 이순신이 있죠. 군사정부 시대 때 만든 거예요. 왜 이순신일까요? 그 당시에 세종대왕 안 만들었어요. 네. 군사정부 시대 때 계속 가장 주목받던 역사적 인물은 이순신입니다. 네. 이게 어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기념할 것인가, 저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형상화할 것인가, 27억을 들어서 그렇게 크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그맣게 만들어서 비내자까지 함께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길거리에 또 평화시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만들 것인가. 이것들을 보면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핫한 옛날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를 가지고 그 조각이나 그림을 그렸던 것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제 그 예술 활동을 시작했던 시대에 그냥 제의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이제 역사라는 게 시작되는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부터 어떤 식으로든 인간은 그 역사를 한편으로는 그림, 한편으로는 조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도자기는 테세우스 이야기예요. 테세우스는 그거 아시죠? 아리아드네에게 실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미노타우로스 죽이고 나와가지고 아리아드네랑 결혼할 것처럼 데리고 나갔다가 아리아드네 버리고 뭐 이렇게 그리스의 이제 뭐 왕처럼 이제 처음에 그 시조처럼 받들어지고 있는 사람이 테세우스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테세우스 여러 가지 모험들이 나오고요. 가운데 보면 미노타우로스 머리 자꾸 나오는 테세우스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테세우스 이야기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화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인간에게 있었던 얘기인가라는 걸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테세우스인데 미노타우로스 싸우는 거죠. 요건 조금 그 메이저급 작가가 만든 것 같고 요거는 약간 이 서민적인 작가가 만든 것 같죠.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덜 다듬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역사라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역사는 신화하고 뒤섞입니다. 그리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단군 신화가 역사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단군을 이렇게 잘 믿고 싶으시다면 테세우스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단군은 역사고 저거는 신화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하늘에서 비구름 바람을 데리고 내려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역사화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세우스 이야기 같은 경우 이제 그리스는 신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근데 왜냐 인간이 궁금한 거예요. 그 니체가 그랬다는데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 의미가 없는 걸 못 견딘대요. 그러니까 막 노동을 하는 건 할 수 있대요. 만약에 네가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 막 할 수 있대요. 뭐 누구를 위해서 뭐 자원봉사를 해 막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냥 해 이러면 정말 못 견딘대요. 이걸 왜 하냐고 막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할 때 그 과거에 뭔가 왜 태어났지? 이 세상은 뭐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같이 결합을 했고, 자연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세계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이 자연물을 다 신으로 만드는 거죠. 번개는 제우스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들도 뭔가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신화적인 방식으로 섞어가지고 아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볼 때 일리아드에서 아킬레우스가 막 전쟁하잖아요. 그 트로이에 가서 전쟁할 때 아킬레우스든 뭐 오디세우스든 특별한 장소에서 고개를 숙여서 화살이 싹 지나갔어요. 예를 들면 고개를 숙여서 화살이 싹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묘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신이 그의 귀에다가 속삭여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움직였는데 그때 화살이 지나갔다. 그리고 뭐 신이 자기에게 어떻게 속삭여서 자기도 모르게 저쪽을 가서 공격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용맹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신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이야기도 그런 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인간이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자기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 게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몇몇 장면을 골라서 이제 조각으로 만드는데요. 이 조각은 라오콘이라고 하는 조각인데 신화에서 나오긴 어떻게 나오냐면 트로이가 멸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신들이 트로이 멸망 그리스 승 이거를 결정을 내려줬는데 근데 그 작전이 뭐였냐면 트로이 목마잖아요. 근데 라오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로이의 제사장인데 목마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전궤를 읽은 거죠. 그래서 신들은 결정을 했고 그 신들의 결정을 라오콘이 엿봤고 라오콘은 제사장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한테 목마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들이 거대한 뱀 2마리를 보내서 라오콘과 그의 자식들을 죽이는 장면을 조각으로 묘사한 겁니다. 굉장히 끔찍하게 묘사가 됐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 조각을 예찬하는 사람들은 뭐 이 조각을 처음에 이제 그리스 미학이 처음 들어올 때 이 조각이 많이 예찬이 됐는데요. 뭐 복근부터 시작해서 독이 이 사람의 뭐 허리를 물었는데 뭐 독이 퍼지는 것까지 보인다 뭐 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얼굴은 뭐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어떤 소명, 자신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얼굴이다. 아이들은, 이 자식들은 괜히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정의로운 거 아들에게 별로 안 좋습니다. 아버지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타협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타협하셔야 되는데, 괜히 너무 열심히 소신을 지키셔가지고 아들이 굉장히 피곤한 듯이 죽는 게 너무 짜증나는 얼굴로 이제 아빠를 쳐다보죠. 양쪽에서 다 아버지를 쳐다본다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 발밑을 감고 있는 뱀이 아니라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 두 아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옆구리를 물고 있고요. 뱀도 리얼하게 표현이 됐죠. 이건 이제 로마 시대 모작품인데요. 그리스 건. 근데 이 얼굴이, 이 제사장의 얼굴이 이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 시기 때 발굴이 됐거든요. 미켈란젤로 시대 때 발굴이 돼서 뭐 온갖 찬사가 막 다 쏟아졌고 미켈란젤로가 모작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것도 막 이렇게 극찬하면서 막 묘사를 했는데 얼굴이 신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소명을 다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의연한 느낌?